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김주욱 작가님의 단편 소설 언니들은 가볍게 날아올랐다 읽어드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누님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사내다움이 부족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니 그럴만했다. 사내 대접을 못 받아도 밥을 얻어먹다 보니 누나들이 싫지는 않았다. 친근하게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다. 결혼해서 5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노는 것도 지쳤다. 뚜렷한 직업도 없이 모아둔 돈을 까먹고 살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었다. 독서가 유일한 취미인 40대 말 중년 사내가 어울릴 만한 모임은 찾기 힘들었다. 인문학 강좌에서 만난 일본 소설 독서 모임 언니들끼리 가는 여행에 꼭 끼고 싶었다. 여행의 목적은 일본 근대소설 자료를 모아놓은 가마쿠라 문학관 견학이었고 여행의 의미는 모두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여행이라고 했다. 이래저래 말이 많더니 드디어 막내 언니까지 이혼한 모양이었다. 제일 젊은 내가 진꾼이 되겠다는 조건으로 여행 멤버가 되었다. 언니들은 일본으로 기념여행을 떠나기 전날 큰언니 집에 모였다. 큰언니는 고향 과수원 포도로 담근 포도주 항아리를 식탁에 올렸다. 수박만한 항아리에서 한 국자씩 퍼서 와인잔에 가득 따랐다. 와인잔은 너무 얇고 가벼웠다. 일부러 항아리에 국자를 깊게 담가 떠서 건더기가 섞였다. 잔에 술을 다 채우고 나서는 와인잔 옆에 하얀 면 손수건을 하나씩 놓았다. 내 잔 옆에는 손수건을 놓지 않았다. 둘째 언니가 남은 술을 내 잔에 가득 채우며 말했다. 너는 끝까지 한 번에 마셔. 모두 잔을 들었다. 와인잔을 부딪히자 맑은 종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모두 잔을 입에서 떼지 않고 빨아먹듯이 천천히 포도주를 삼켰다. 나는 큰언니가 시킨 대로 한 입에 털어넣었다. 소주를 부어 만든 것 치고는 그런대로 맛은 있었다. 그런데 포도 찌꺼기가 혓바닥에 달라붙었고 잔에도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었다. 언니들은 찌꺼기가 남지 않은 말끔하게 비운 잔을 내려놓더니 입을 우물거렸다. 큰언니가 먼저 손수건에 찌꺼기를 뱉었다. 퇴, 퇴. 둘째 언니는 툭툭. 막내 언니는 훅훅, 푹푹거렸다. 큰언니는 능숙했고 둘째 언니가 찌꺼기를 뱉는데 침이 길게 늘어졌다. 막내 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듯이 찌꺼기를 뱉다가 잘 안 돼서 가래침을 뱉듯이 찌꺼기를 뿜어냈다. 환갑을 훌쩍 넘긴 큰언니부터 지천명에 도달한 막내 언니까지 마치 연습한 듯 절도가 있었고 보는 내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진지했다. 큰언니가 이혼했을 때부터 시작한 의식 같았다. 둘 다 큰언니의 말을 잘 들었다. 평소에도 큰언니는 두목 같았다. 언니들을 보며 여자들이 의리나 사회성이 남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포도주에 찌꺼기로 빨갛게 물든 손수건들은 상처에서 뜯어낸 거즈 같았다. 독특한 퍼포먼스네. 이게 무슨 의미야? 언니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큰언니는 빨갛게 물든 손수건을 모아 베란다로 가더니 바비큐 그릴에 넣고 불을 붙였다. 포도주가 묻어서인지 타다가 불이 꺼졌다. 다시 불을 붙이고 손수건이 다 탈 때까지 집게로 계속 뒤집는 동안 거실에선 맥주 파티가 이어졌다. 언니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맥주를 마셔대며 여행 일정과
예약 사항을 점검했다. 일본어를 좀 하는 막내 언니가 가이드를 자청했다. 외국 출장을 자주 가는 막내 언니는 탑승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했다. 마치 오늘 공항이 붐비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큰언니는 어젯밤 샤워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욕조의 옆구리를 부딪혔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진통제를 먹고 테이핑을 하고 복대를 차고 공항에 나타났다. 그냥 걷는 것은 가능하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했다. 둘째 언니는 커다란 트렁크 외에 작은 배낭 그리고 지갑을 넣어 다니는 작은 핸드백도 메고 왔다. 큰 트렁크는 기내 반입 가능한 크기가 아니었다. 큰 트렁크엔 화보 촬영 가는 모델처럼 셀카봉, 날마다 갈아입을 옷과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신발이 여러 개 들어있다고 했다. 챙이 넓은 모자를 넣으려면 큰 트렁크가 필요했을 것이다. 막내 언니는 큰언니의 소식을 듣고 제일 걱정했다. 큰언니의 부상이 커서 일본 여행이 취소된다면 큰일이었다. 집에다 회사에서 3박 4일 출장 간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막내 언니는 출발 전 공항 3층 대합실에서 통신사에 로밍 신청을 한다고 구석에 가서 한참 동안 통화했다. 통화를 하고 나서는 신청하는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고 투덜댔다. 뒤에서 얼핏 들었는데 일본에 있는 애인에게 전화한 듯 했다. 정말 애인이라면 결혼 생활 내내 혼자 희생했던 것 마냥 떠들어댔는데 꼭 그런 건 아닌 모양이었다. 큰언니는 트렁크를 화물로 붙일 생각으로 화장품을 병째 가지고 왔다가 공항에 두고 보관료를 물어야 했다. 거울을 보던 큰언니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다. 갈비뼈 통증이 시작된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아침에 병원을 다녀오느라 예쁜 청바지를 입지 못하고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온 것이 원인이었다. 큰언니는 항공기 좌석에 앉을 때 고통스러워했다. 옆좌석에 앉은 큰언니가 진통제에 취해 골아 떨어진 것은 다행이었다. 둘째 언니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탄성을 질렀다. 계속 창밖을 내려다보며 한국은 참 아기자기하면서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항공기가 궤도에 오르자 막내 언니는 샌드위치를 꺼내 포장을 뜯었다. 내가 점심을 걸은 막내 언니를 위해 챙겨온 것이었다. 둘째 언니는 샌드위치 속 훈제 연어를 보고 군침을 흘렸다. 막내 언니가 손으로 샌드위치를 잘랐다. 연어는 잘라지지 않아 둘째 언니 차지가 됐다. 둘째 언니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첫날이니만큼 도착하면 근사한 데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해. 우리는 모두 동의했다. 잠시 후 둘째 언니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을 청했다. 잠이 몰려올 때 뒷좌석의 창으로 햇살이 몰려들자 짜증이 났는지 손을 뻗어 뒷좌석의 창을 내렸다. 자기 칸에 창 덮개를 내릴 때는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소리가 크게 났다. 막내 언니는 샌드위치를 다 먹고 테이블에 잡지를 꺼내놓은 채 입을 벌리고 골아 떨어졌다. 둘째 언니는 잠이 오지 않는지 핸드백에서 책을 꺼냈다. 세계 명작 선집이었다. 차례를 훑어보다가 미시마 유키오 쪽을 찾아 넘겼다. 책을 보는가 했더니 책갈피만 옮겨놓고 책을 덮고는 오늘 저녁 메뉴를 제안하며 생선이 길게 얹어진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다. 항공기에서 내려다본 일본 땅은 짙은 녹색이 많이 뭉쳐져 있었다. 숲속의 있기를 보는 듯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녹음이 더 짙어 보였는지도 몰랐다. 입국 수속을 끝내고 우에노행 전철표를 사는 동안 둘째 언니는 레몬 녹차와 과일맛 젤리 그리고 마른 오징어를 샀다. 젤리는 향기가 좋아 항공기로 바다를 넘어온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갔다. 오징어도 맛 있었는데
짭조름한 냄새가 많이 나서 전철 안에서는 받아먹지 않았다. 공항에 한글 안내판이 많아서 낯설지 않았는데 지하철은 달랐다. 동경으로 가는 지하철 천장 광고판은 인쇄한 종이를 앞뒤로 집어 거는 방식이었다. 습기 때문인지 종이가 벌어지고 말려 올라간 것이 인상적이었다. 돈을 받는 광고 매체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가 떨어져 예전 광고물을 그대로 놔둔 것인지도 몰랐다. 승객들을 관찰했다. 천으로 된 책 덮개를 씌운 책을 읽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머리를 녹색, 보라색으로 염색한 20대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잠깐 걸었던 거리의 젊은 여자들의 패션이 이상했다. 10년 전 왔을 때 느꼈던 세련됨과 활기찬 에너지는 느낄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자리를 배정했다. 여행 비용을 아끼느라 게스트하우스 4인실을 잡았다. 아무도 2층 침대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둘째 언니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 2층을 쓸 수 없다고 버텼다. 막내 언니는 가이드를 위해 지도를 보며 일정을 연구해야 한다며 먼저 가방을 침대에 던졌다. 둘째 언니는 올라가느니 바닥에서 자겠다며 이불을 내렸다. 이불이 미끄러지면서 막내 언니 머리를 덮었다.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고 큰언니가 겨우 말렸다. 나 혼자 2층에 올라가서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으러 나와서 우에노역 주변을 돌았다. 언니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빠르게 걸었다. 마치 놓친 풍선이 길에 굴러다니는 듯 했다. 큰언니는 갈비뼈 통증 때문에 음식점을 찾아 날뛰는 언니들을 쫓아가느라 힘들어했다. 막내 언니가 간판이 커서 눈에 띄는 라멘집에 들어갔다. 무작정 들어간 그 집은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었다. 둘째 언니는 국물 맛을 보더니 그릇을 옆으로 밀었다. 둘째 언니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싫어했다. 내가 시킨 야채 라멘의 경우는 국수사리가 없고 숙주와 나물만 들어있었다. 느끼해서 양파를 채 썬 것과 생강채 썬 것을 넣어 먹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둘째 언니의 트렁크를 테이블 삼아 맥주를 마셨다. 둘째 언니는 편의점에서 사온 과자와 맥주로 배를 마저 채웠다. 대화의 주제는 문학 전문 출판사를 하는 큰언니의 사업 계획이었다. 내년부터는 강화도 별장을 개조하여 복합 문화공간을 만든 다음 그곳에 살면서 관리할 매니저를 뽑고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큰언니는 앉아서 얘기하다 옆구리가 아파 침대에 누웠다. 둘째 언니와 막내 언니 모두 자기가 복합 문화공간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둘째 언니는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냈으므로 그곳에 계속 살아도 된다고 했고 막내 언니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니 외국 관광객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가 절실한 건 나였다. 이혼을 하고 한 1년 놀다 보니 은행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 걸맞는 나의 장점과 언니들의 단점을 따져보는데 둘째 언니가 스마트폰으로 안면도 유럽풍 부티크 펜션을 검색해서 보여줬다. 그곳은 문화를 나누고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었다. 매년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 7명을 선정하고 7개의 객실의 실내 장식도 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맞게 연출한다고 했다. 객실마다 작가의 사진, 저서를 비치한 것이 특징이었다. 주인이 학교 선배라 거기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다. 일을 했다는 건 거짓말 같았다. 노는 것은 잘하지만 꼼꼼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막내 언니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이탈리아 요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요리한 사진을 올린 적이 없어 믿음이 가지 않았다. 누워있던 큰언니가 침대 기둥을 붙잡고 일어나서 말했다. 고만 됐어. 젊은 사람이 손님을 맞아야지. 그리고 아는 사람 부려먹기 힘들어. 언니들은 큰언니의 일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았다. 큰언니가 다시 누워 벽을 보고 모로 누웠지만 언니들의 수다는 계속됐다. 모두 피곤하여 술자리에 흥이 나지 않았다. 막내 언니가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내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침대로 올라가려 하자 둘째 언니가 나를 끌어내렸다. 남은 술 다 먹고 자야지. 술 남기면 벌받아. 둘째 언니는 새로 딴 맥주 한 캔을 다 비우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웠다.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쓰레기가 엄청났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마른 안주 부스러기를 줍고 맥주 캔을 치웠다. 큰언니가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놔둬. 아침에 같이 치우게. 다 치웠어요. 테이블을 다 치우고 올라가 누웠더니 둘째 언니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다. 불 좀 꺼. 불 끌어 내려간 김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고 왔다. 침대에 누워 두 다리를 쭉 뻗었다. 6월의 동경은 후덥지근했다. 에어컨 소리, 공기청정기 소리, 코 고는 소리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작은 언니들이 일자리 때문에 큰언니의 말을 잘 듣는 거라면 너무 시시했다. 뭔가 작은 언니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을 듯했다. 갈비뼈에 금이 가도 여행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일지도 몰랐다. 둘째 언니의 코 고는 소리가 제일 컸다. 둘째 언니가 소개한 안면도 펜션을 검색하면서 강화도 별장을 상상했다. 일과를 끝내고 붉게 물든 바닷가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온더록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이었다. 잔을 흔들어 보았다. 단단한 얼음이 맑은 종소리를 냈다. 위스키를 한 모금 삼켰다. 붉은 노을이 목구멍으로 들어왔다. 둘째 언니의 트렁크가 열렸다. 모자가 3개였다. 신발이 2개, 신고 온 것까지 하면 3개였다. 선글라스 그리고 여러 벌의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둘째 언니는 양산과 원피스를 연분홍 꽃무늬로 맞췄다. 소녀와 할멈의 이미지가 오버랩되어 우스꽝스럽지만 귀여웠다. 자신의 존재감을 상대에게 환기시키는 매력이 빛났다. 게스트하우스를 나서자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막내 언니가 앞장섰다. 둘째 언니는 큰언니 옆에서 양산을 받쳐들었다. 괜찮아. 너 혼자 써. 직사광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사내다움이 넘쳤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큰언니의 숄더백을 잡아당겼다. 괜찮아. 푹 잤더니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 지하철을 타고 신주쿠로 갔다. 막내 언니는 지도를 보며 체크하더니 지하철 표를 사와서 큰언니부터 웃으면서 건넸다. 큰언니가 양산을 손으로 밀며 말했다. 너 안 왔으면 우리 어디 가지도 못했을 거야. 둘째 언니는 양산을 바로 접었다. 우리는 신주쿠에서 후지사와로 가서 가마쿠라역으로 가는 관광 열차를 탔다. 에노시마, 가마쿠라 프리패스를 이용하면 그 구간은 몇 번이고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었다. 그 노선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였다. 바다와 계절의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오랜 역사를 지닌 사원과 신사에서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었다. 가마쿠라 역에서 내리자 막내 언니는 겉으로 봐서도 맛있을 것 같은 식당을 찾아 나섰다. 가이드를 하겠다더니 식당 검색은 안 한 모양이었다. 큰언니는 땀을 흘리면서 걸었다. 둘째 언니가 어느 식당을 지목하면 막내 언니가 아니라고 했다. 식당 겉모습이 마음에 들어도 메뉴에 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계속 걸었다. 큰언니가 손부채질하며 말했다. 고만 대충 아무데나 들어가자. 앞서 걷는 언니들은 큰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주말이었다.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가득했다. 큰언니와 나는 흐르는 강물에 올라탄 듯 천천히 흘러갔다. 언니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았다.
헤엄치다 걸림돌을 만나면 전파하듯 날아올랐다. 물살이 강해졌다. 큰언니와 물살을 헤쳐나가려고 부둥켜 하는 기분이었다. 언니들은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속이 텅 비었으니까 날아다니는 거지. 우리들은 조금만 더 가면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을 거란 생각에 1시간이 넘게 걸었다. 결국 적당한 식당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 단독 주택이 들어선 골목을 지나 가마쿠라 문학관에 도착했다. 입장료를 내고 숲길을 지나자 돌을 쌓아 만든 터널이 나타났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 사이를 빠져나온 얼룩 같은 햇살이 살아 움직였다. 우리는 햇살이 점점이 떨어지는 터널 입구 돌길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돌에 투영된 손바닥만한 햇살 얼룩은 해변의 조개껍질 같았고, 이끼에 투영된 햇살 얼룩은 군무를 주는 열대어물이 같았다. 헤엄치듯 터널을 지나자 1910년에 어느 귀족의 별장을 개조한 문학관이 나타났다. 푸른 기와 파란 햇살, 파란 바다,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불었다. 시간 여행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이동한 기분이었다. 그곳에선 미시마 유키오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완만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가마쿠라 문학관에서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가깝게 느껴졌다. 베이지색 벽과 빨간 나무 창틀, 그리고 파란 기와로 지은 본관 앞 정원에 커피를 파는 봉고차 가게가 있었다. 민머리 사내가 드립커피를 팔았다. 밤색 마대천에 메뉴를 적어 장식하고 레코드판을 들고 영업했다. 파라솔과 의자도 있어 야외 카페 같았다. 한 잔 가격은 200엔이었고 냉커피의 얼음은 커피물을 얼려 밤색이었다. 커피가게 주인은 손님이 없을 때 책을 봤는데 피곤했던지 졸다가 책을 툭 떨어뜨렸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문학관 정원을 먼저 둘러보았다. 가마쿠라 문학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유리관 안에 여러 작가의 친필 원고와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바다 풍경이 아름다워 전시된 일본 근대소설 자료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서 바닷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우리는 테라스에서 잠시 휴식했다. 유럽풍과 일본풍이 섞인 문학관의 이색적인 분위기와 잘 가꾼 정원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에 취한 둘째 언니가 세 개의 명작 선집을 꺼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찾아 펼쳤다. 둘째 언니는 우리를 모여 앉히고 작은 목소리로 우국을 낭독하겠다고 했다. 막내 언니가 그 작품은 지금 이 분위기와 안 어울린다고 했다. 둘째 언니는 목청을 가다듬고 낭독했다. 아저씨같이 묵직한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중위는 신혼 첫날 밤부터 레이코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고 왔으며 레이코가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 함께 따르겠다는 소리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그동안 해온 교육의 성과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중우의 자부심을 위로했다. 또한 그 사실을 중우에 대한 애정이 자발적으로 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변치 못한 자만을 하는 남편이 아니었다. 막내 언니가 책을 뺏었다. 전 근대적인 내용만 골라서 읽네. 설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그럼 진지한 장면 읽어줄게. 둘째 언니는 책을 도로 빼앗더니 책장을 넘겨서 밑줄 친 부분을 읽었다. 레이코의 몸은 희고 성스러웠으며 한껏 부풀어 오른 유방은 몹시도 강한 거부의 결벽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잠자리의 따스함을 채워주었다. 이들은 잠자리에서도 무섭고도 엄숙할 정도로 진지했다. 점차 격렬해지는 광란 속에서도 그들은 진지함을 유지하였다. 레이코의 한껏 부풀어 오른 유방을 상상하자 온몸이 덩달아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 그것은 하얀 찐빵이 떠오른 식욕이었다. 그때였다. 막내 언니가 바닷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것 좀 봐. 노란 풍선이었다. 어느 관광객이 놓친 풍선이 바닷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테라스 난간을 잡고 풍선을 넉넉히 바라봤다. 어느 순간 풍선이 사라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닷가로 뛰기 시작했다.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넘어 달렸다. 앞서 나간 막내 언니는 회치는 닭처럼 달렸다. 큰 언니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달렸고 양산을 펼친 둘째 언니는 날아오를 것처럼 뛰었다. 나는 언니들의 날개짓에 몸이 저절로 떠오르는 듯 했다. 아마 바람이 바다를 향해 세게 불었다면 우리는 태평양으로 날아갔을지도 몰랐다. 우리는 단숨에 바닷가로 달려왔다.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두개 앉았다.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는 하얀 물결로 휘몰아와 다시 부서졌다. 파도를 보고 있으니 속이 다 후련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그렇게 아름다운 해변도 아닌데 언니들은 바다를 처음 본 것처럼 가만히 있질 못했다. 우린 모두 석양이 질 때까지 해변에 있기로 했다. 둘째 언니는 사진을 찍으려고 돌기둥에 무리하게 올라서다가 미끄러져 다리에 상처가 났다. 언니 어떡해? 피나. 괜찮아. 맥주 마시면 나을 것 같아. 우리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다시 바다가 보이는 두구로 와서 맥주를 마셨다.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언니들의 줄을 한데 꼬아 단단히 쥐고 있어야 했다. 잘못하여 놓치면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가다 터질지도 몰랐다. 둘째 언니가 맥주를 연거푸 들이켜고 트림했다. 막내 언니가 맥주 한 캔을 단숨에 비우고 복받쳐 나온 가스를 뿜었다. 큰 언니가 막내 언니에게 말했다. 다시 한번 축하해. 넌 이제 자유의 몸뚱이가 된 거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맥주를 마시다 말고 큰언니에게 물었다.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남자는 이해 못할 거야. 피로 형성해온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모두 치열하게 살았나 봐요. 큰언니가 맥주캔을 높이 들고 말했다. 자신을 담가두던 영토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토를 찾아 나서야지. 뭔지 모르지만 건배. 막내 언니가 캔을 높이 들고 말했다. 나는 여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구름이 빛을 머금기 시작했다. 수평선이 흐릿해지면서 붉게 물들였다. 언니들은 급속히 색이 진해지는 바다에 매혹되어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갈 기세였다. 해변을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둘째 언니가 맥주를 더 사다 마시자고 했다. 나는 오줌이 마려워서 카페를 가자고 졸랐다. 언니들은 바로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해변을 거닐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언니들을 관찰했다. 살랑거리던 파도가 출렁거렸다. 바람에 날아갈지 몰라 하나하나 시선의 끈으로 묶어 단단히 잡고 있었다. 우리는 숙소로 오는 동안 전철역 초밥집 광고를 유심히 봤다. 모두 과연 초밥을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급행 열차를 타서 정류장을 놓쳐 10시가 다 되었다. 할 수 없이 24시간 하는 스시집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 많이 시키지 못했다. 초밥은 입안에서 곤죽이 되기도 전에 녹아버렸다. 특히 참치초밥의 뒷맛이 오래갔다. 마지막 초밥은 생선의 촉촉한 살점을 느껴보려고 일부러 밥을 분리해서 따로 먹었다. 초밥을 다 먹어도 더 시킬 생각들을 하지 않았다. 사케도 작은 걸로 한 병만 마셨다. 누군가 자기가 낼 테니 더 먹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회식 자리에서 늘에 남자니까 몇 점 더 먹으라고 권하고 그러는데 초밥이라 그런지 모두 자기 몫을 정확하게 챙겨 먹었다. 배가 차지 않아 초밥 대신 시사모 구이와 사케 한 병을 더 시켰다. 오늘은 느긋하게 출발하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식빵, 잼, 요플레, 계란, 치즈, 음료, 과일을 사왔다. 공동주방에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었다. 1층 식당이 어둡고 서늘하다 보니 창밖의 햇살이 강렬해 보였다. 담벼락의 그림자도 선명했다.
화단의 하얀 나비가 아래 위로 날아다니는 모습이 황홀해 보였다. 막내 언니가 오늘 일정을 소화하려면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 1인당 식빵 4장을 굽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깎아서 아침상을 차렸다.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을 먹는 다른 관광객과 비교되었다. 먹고 나서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둘째 언니는 아침부터 후시딘을 찾아 가방을 뒤집었다. 어제 돌기둥에 올라가 사진 찍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생긴 무릎 상처 때문이었다. 후시딘은 화장품 파우치에서 나왔다. 약을 같이 찾느라 지친 언니들은 오전 10시까지 자유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막내 언니는 출장을 많이 다녀서 피로를 푸는 노하우가 있었다. 저녁에는 발을 올려 피로를 풀고 아침에는 웅크린 잉태의 자세로 우주의 에너지를 모았다. 그렇게 하면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했다. 막내 언니는 스트레칭하고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동네 산책을 나갔다. 나는 2층 침대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오늘 직사광선에 시달릴 얼굴에 하얀 마스크팩을 하고 하얀 시트를 덮고 누워 있었다. 그때 큰언니가 들어와 문을 잠갔다.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옷을 꺼냈다. 나는 그냥 없는 척하기로 했다. 이모 같은 언니가 옷 갈아입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다. 큰언니는 금간 갈비뼈 때문에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지 앓는 소리를 냈다. 옷이 훌러덩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때 누가 노크했다. 잠깐만, 나 옷 갈아입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바람을 빼서 몸을 더 납작하게 만들었으나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다. 마스크팩에 시야가 반쯤 가렸지만 큰언니의 하얗고 성스러우며 한껏 부풀어 오른 눈부신 알몸이 희미하게 다가왔다. 그 형상은 노년의 육체가 아니었다. 꽃망울이 막 터지려는 탐스러운 덩어리가 점점 부풀어 올랐다. 감춰둔 청춘이 발각되는 순간이었다. 큰언니의 매력은 사내다움 속에 감춰진 아리따움인지도 몰랐다. 안경을 찾아 손을 뻗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나쁜 시력에 상상을 더할 수밖에 없었다. 침침한 방에서도 눈부시게 빛난 형상이 그저 아름답기만 했다. 나도 모르게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큰언니가 문을 열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둘째 언니가 들어와 두리번거리다 2층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다. 꼭 시체처럼 누워있었네. 큰언니는 그제야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훌러덩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인기척에 일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켜자 둘째 언니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나가면서 물었다. 누워서 나 훔쳐봤지? 뭘요? 외출 준비를 끝내고 일정을 변경했다. 원래는 승용차를 빌려 후지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한국과 차선이 달라 운전하기 겁났던 막내 언니를 위해 우에노 공원에 갔다. 공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와 시내를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다 술집에서 점심 겸 낮술을 마시는 큰언니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어쩌다 시선이 서로 얽힌 순간에는 심장박동이 기청에 울리고 식은땀이 났다. 그 사건으로 내가 그 일에 적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리하던 열정이 수그러들고 말았다. 큰언니는 자신의 알몸을 보여준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 있을까? 큰언니를 볼 때마다 상상의 날개가 자꾸만 펼쳐지면서 기억이 재구성되었다. 주로 튀김 안주를 먹었더니 느끼해서 시원한 메밀소바가 먹고 싶었다. 소바 파는 집을 찾아 시장 골목을 돌아보았다. 큰 길가에서 찾은 소바집의 맛은 별로였다. 아사쿠사에 가서 신수점을 보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잡화점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했다. 나는 커다란 손거울 같은 브러쉬가 특이해서 샀다.
어디에 쓸 것인지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했다. 막내 언니는 이곳에 사는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막내 언니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숙소에서 나올 때는 분명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큰언니가 막내 언니의 스카프를 고쳐매면서 말했다. 만나서 회포 풀고 같이 와서 우리랑 같이 한잔해? 이 골목에서 마셔. 이따 숙소에 잘 찾아가고. 막내 언니는 낮술에 살짝 취한 듯 했다. 어린애처럼 발그레한 볼이 부풀어 올랐다.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발을 살짝살짝 옮기기 시작했다. 핑크빛 원피스와 맞춰 신은 진분홍색 단화로 아스팔트를 사뿐사뿐 밟아나갔다. 막내 언니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을 때 내가 둘째 언니에게 말했다. 이혼하고 여행 와서 애인도 만나고 부러워 죽겠네. 이혼? 쟤 아직 못했어. 이거 이혼 기념여행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쟤는 이혼 못할 것 같아. 그 거리는 포장마차의 거리였다. 우리는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파란 접이식 테이블을 길에 늘어놓는 술집에 자리 잡았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가로등에 달라붙는 날벌레처럼 모여들었다. 둘째 언니는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큰언니에게 건넸다. 언니 잘 먹을게. 막내가 사기로 했는데. 큰언니는 메뉴판을 다시 둘째 언니에게 건넸다. 나는 기분 좋게 마시고 싶었다. 여긴 내가 살게요. 둘째 언니는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3가지 안주를 시켰다. 이상한 병에 든 사케는 먹어도 취하지 않았다. 사케를 다 마시고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자 둘째 언니는 취했는지 젓가락으로 내 배를 꾹꾹 찔렀다. 남자들은 좋겠어. 뭐가요? 언니,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450번 이상 한 것 같아. 나는 그제야 지금까지 언니들이 뭘 말했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은 그것을 무사히 마친 몸을 위로하는 여행이었다. 남자로서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봤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둘째 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옛날 이야기를 했다. 언니, 내가 이혼했을 때 덤덤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혼은 그냥 선택일 뿐이라고 했어. 여자들은 서로 공감하는 게 있잖아. 자신에 관한 자괴감, 엄마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들. 주위에서 기센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였거든. 둘째 언니의 얘기를 듣고 나니 큰언니의 매력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술을 계속 마시다가 취해서 나도 모르게 큰언니에게 고백하고 싶었다. 왠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안경을 벗고 말했다. 못 봤어요. 안경 벗으면 까막눈이거든요. 큰언니 눈에서 불이 났다. 복사열에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지금처럼 그때 미간에 힘을 준 건 아니겠지? 잠시 정적이 찾아왔다. 주위에 소음만 들리는 정적이었다. 무서워서 심장이 요동치는 동안 술이 깼다. 그때 으하하 둘째 언니가 뒤로 넘어갈 것처럼 웃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행히 큰언니가 피식 웃었다. 건배가 이어졌다. 우리는 막내 언니를 부러워하다가 오늘이 여행 첫날이라면 참 좋겠다는 둘째 언니의 한탄에 동의하면서 잔을 부딪혔다. 자정 가까이 술을 마셨다. 막내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밤에 숙소로 올 때 한 번에 찾아온 적이 없다. 돌고 돌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글쪼글해진 언니들은 바로 쓰러져 골아 떨어졌다. 큰언니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고 둘째 언니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둘 다 내일 바람을 마저 빼고 함께 돌돌 말아서 묶는다면 트렁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막내 언니는 새벽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고 이어 옷에 밴 담배 냄새가 났다. 바로 옷도 벗지 않고 바로 이불 위에 엎어졌다. 막내 언니의 등을 보면서 저녁은 무얼 먹었을까? 회포를 잘 풀었을까? 끊었던 담배를 피운 이유는 뭘까? 상상하다 보니 잠이 달아났다. 벽에 달린 작은 수면등을 끄려고 내려왔다. 막내 언니 침대 옆으로 가는데 막내 언니 엉덩이에 와인 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하다 엉덩이에 와인을 흘렸을까? 호기심이 발동하여 가까이 가서 보니 와인 같지 않았다. 핑크빛 원피스에 선명하게 그려진 팥죽색 자국을 보는 순간 섬뜩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닌 모양이었다. 막내 언니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큰언니가 돌아누워 한숨을 쉬더니 통증을 호소했다. 술 마시느라 진통제를 안 먹었더니 죽겠네. 수면등을 끄고 침대로 올라왔다. 흐느낌은 이내 사라졌으나 신음은 오래갔다. 세상 모르고 자는 둘째 언니가 부러웠다. 무척 외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아래의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들도 애당초 나를 남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남편을 따라 자결을 결심한 레이코의 의고성스럽고 한껏 부풀어 오른 유방을 떠올리다 내가 사실은 이혼을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능력도 없는 놈이 레이코 같은 전 근대적인 아내를 원했던 것 같다. 나는 이혼당해도 싸지만 지금의 삶이 너무 편안하다고 위로했다. 2층 침대에서 가마쿠라의 추억을 되새기며 돈키호테에서 산 커다란 브러쉬로 마사지를 했다. 사락사락 감미로운 브러쉬의 손길이 좋았다. 커다란 브러쉬로 발가락에서 뒤꿈치까지 가볍게 쓸어주자 발이 가벼워졌다. 발목과 아킬레스건을 가볍게 쓸어주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올라가자 피로가 풀렸다. 엉덩이로 올라와선 부드럽게 쓸어주는 동작을 반복했다. 허리 아래 엉덩이 옆 라인을 꼼꼼하게 쓸어줄 때부터는 몸이 가벼워져서 기분이 좋았다. 림프샘이 모여있는 겨드랑이도 반복해서 쓸어줬다. 어깨선에서 턱 밑 부위는 조심스럽게 쓸어 올리고 그 다음 볼과 정수리를 둥글게 비껴주고 마무리하자. 감미로움이 실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그것에 힘이 들어갔다. 실로 오랜만이라 반가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것이 살아나고 있었다. 레이코 같기도 하고 큰언니 같기도 한 여인이 매갈이 없는 말을 끌고 왔다. 말에 올라타자 나는 어느새 돈키호테가 되어 풍차를 향해 달렸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주욱 작가님 양력입니다. 2014년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한 장편소설 표절을 시작으로 2015년 아르코 창작기금 선정 단편소설집 미노타우로스, 2016년 경기문화재단 단독 출판 선정 중단편 소설집 허물, 2017년 그림의 이야기와 소설의 이미지가 만나는 단편 소설집 핑크몬스터, 2019년 교보문고 이북 초단편 오디오북 오이 모독제 부드럽고 달콤한 맛, 빨간 유도 등 크리스마스 케이크, 2020년 화가들의 상과 대표작품을 재해석한 스마트 소설집 그림이 내게 와서 소설이 되었다. 2021년
아르코 문학나눔 선정 제주 4.3 항쟁의 형식적 변주를 담은 장편소설 물북소리, 2024년 짧은 파란이 비전에는 긴 여운을 담은 스마트 소설집 찰나 등을 펴냈습니다. 제5회 청강문학상 소설 대상, 제23회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언니들은 가볍게 날아올랐다 김주욱 소설집은 2024년 5월 발간된 신작 소설집입니다. 간결하고 수려한 문체를 쓰는 김주욱 소설가의 작품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책 먹는 즐거움 정기옥 소설가였습니다.